새아기, 내 시누이 청담동으로 시집가는 거 알지? 사돈댁이 뼈대 있는 집안이란다. 내가 큰 새언니로서 혼수 예단비로 2억 원 정도 보태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그 돈 못 내겠다면 내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이토록 황당한 시어머니의 협박에 나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매달 꼬박꼬박 송금해온 700만 원의 생활비가 그들로 하여금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게 만든 모양이었다. 좋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죠. 나는 화를 내는 대신 몸을 돌려 그룹 인사본부장의 내선 번호를 눌렀다. 박 부장의 이사 승진건에 대해 직속 상무로서 제게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 2억 원. 당신들 위약금 낼 때나 쓰시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압축기에서 났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양철 상자 안에 갇힌 거대한 벌레가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시댁 현관에 서서 허리를 굽혀 하이힐의 버클을 풀었다. 발목에 살갗을 파고든 가죽끈 자국이 붉은 골짜기처럼 남아 은근하게 욱신거렸다. 토요일 오후 4시 17분 11월의 서울. 창밖의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회사 회의실에서 곧바로 차를 몰고 왔다. 내비게이션에는 43분이 찍혔지만 실제로는 1시간 20분이나 걸렸다. 강남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꽉 막혀 있으니까. 현관 신발장에는 슬리퍼들이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었다. 시어머니, 아니, 어머님의 그 갈색 털 슬리퍼는 죽은 동물처럼 맨 가장자리에 삐딱하게 쓰러져 있었다. 아이고, 우리 대단하신 상무님 드디어 행차하셨네. 거실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억양 속에 숨겨진 면도날 같은 날카로움을 단번에 알아챘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사포로 유리를 문지르는 것처럼 거칠었다. 나는 하이힐을 신발장 맨 아래 칸에 가지런히 놓았다. 검은색 에나멜 가죽이 따뜻한 노란빛의 현관 조명 아래서 차가운 광택을 냈다. 그러고는 하얀색 손님용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샀던 슬리퍼였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플라스틱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무늬는 달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요. 나는 거실로 들어섰다. 식탁 위에는 시커먼 무언가가 담긴 그릇 4개가 놓여 있었다. 짜장면이었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아직 버려지지도 않은 채 식탁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은색 비닐 뚜껑은 검붉은 춘장이 묻은 채 쭈글쭈글하게 뭉쳐져 있었다. 단지 앞 상가에 있는 북경반점 배달 음식이 분명했다. 나는 배달 용기 옆면에 빛바랜 붉은색 잉크로 찍힌 그 전화번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원래는 우리 며느리 오면 맛있는 것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식탁 상석에 앉아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기댄 채 단무지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들고 있었다. 사람이 하도 안 오니 별 수 있나 배달시킬 수밖에. 지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솜씨가 내 입에 안 맞는 거냐? 아니면 이 늙은이가 한밥이 더러워서 먹기 싫은 거냐? 나는 남편 옆자리에 가서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무릎 위에 냅킨을 깔고 젓가락을 들었다. 짜장면 면발은 이미 퉁퉁 불어 떡이 되어 있었고 소스는 굳어서 반질반질한 얇은 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젓가락으로 면발 한 가닥을 들어 올려 입에 넣었다. 면은 차갑게 식어 고무줄을 씹는 것 같았고 짠맛이 뇌리를 찌를 듯 강하게 퍼졌다. 내 옆에 앉은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턱에 어른거렸다. 무슨 화면을 넘기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엄지손가락이 액정을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바퀴벌레가 신문지 위를 기어가는 소리 같았다. 새언니 왔어요. 시누이가 방에서 나왔다. 박민수,
올해 29살인 그녀는 크림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방금 잠에서 깬 듯한 나른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더니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짜장면 그릇으로 손을 뻗었다. 새언니, 그녀가 젓가락을 입에 문 채 눈을 초승달처럼 휘며 웃었다. 그 가방 진짜 예쁘다. 올해 신상이죠? 나는 의자 옆에 내려놓은 핸드백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로고 하나 없는 검은색 부드러운 가죽에 금장 체인이 달린 가방이었다. 네, 맞아요. S 브랜드 거 맞죠? 저 지난주에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봤는데 매장 직원이 웨이팅만 석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새언니는 다르네. 대기업 상무님이라 그런지 못 구하는 좋은 물건이 없네요. 민수가 말할 때마다 그릇 안을 휘젓는 젓가락 때문에 짜장 소스가 몇 방울 튀어 하얀 식탁보 위로 암갈색 꽃을 피우며 번져나갔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민수야, 어머님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너도 내 새언니 부러워할 것 없다. 너 시집가면 그깟 좋은 물건들이 다 대수겠니? 대대손손 검사 집안인데. 아이고, 무슨 대기업 나부랭이보다 100번 낫지. 엄마도 참. 민수의 두 뺨에 핑크빛 홍조가 번졌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쪽 집안 어른들도 다 뵙고 왔잖아. 어머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기름이 묻은 검은 콩 두 알 같은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지원아, 너도 들었지? 우리 민수가 만나는 사람, 대검찰청 형사부 검사란다. 시아버지가 전직 법무부 차관이시고 시어머니는 이화여대 출신 재벌가 영애시래. 그 집안이 쯧쯧 아주 뼛속까지 법조계 귀족 집안이야. 나는 그릇에 남은 마지막 면발을 삼켰다. 차가운 뱀 한 마리가 식도를 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러시군요. 축하드려요. 말만 축하하면 무슨 소용이람. 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반 옥타브 치솟았다. 지원아, 너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뻔히 알 것 아니냐? 그런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가는데 혼수 예단이 초라해서야 쓰겠니?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거실의 난방이 너무 세게 돌아가고 있었다. 공기는 건조하고 뜨거워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코와 입을 틀어막는 것 같았다. 뒷목에서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고 셔츠 깃이 눅눅하고 끈적거리게 달라붙었다. 어머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내 말은 어머님이 식탁 위에 두 손을 포겠다.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다. 내가 우리 집 맏며느리이자 이 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우리 민수 혼사에 내가 힘을 좀 보태야 하지 않겠어? 힘을 보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어머님의 말의 속도는 매우 일정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청구서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여행, 신혼집 가구랑 가전제품, 그리고 그쪽 부모님들께 드릴 예단비까지 다 합치면 대략 2억 원 정도 들겠더라. 물론 이건 내가 최대한 적게 잡은 거다. 2억 원. 그때 민수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등 뒤로 닫히는 방문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거실에는 나와 어머님, 그리고 내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투명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남자, 단 셋만이 남았다. 어머님 문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4억 5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너한테 그깟 돈이 대수니 어머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너 H그룹 상무이사잖아. 연봉이 얼마라고 했지? 20억, 30억. 거기서 3억 5천만 원 빼는 게 어디 보자. 너한테는 열흘치 월급밖에 더 되니? 그건 제 월급입니다. 내 월급. 어머님이 코웃음을 쳤다. 지원아, 내가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왔으면 넌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내 것이 곧 우리 집안 것이지. 그런 당연한 이치도 모르니? 너 어느 명문대 나왔다고 했지?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길게 울렸다. 옆집 아이가 뛰어다니는지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말이다.
어머님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뾰족한 바늘이 숨겨져 있었다. 민석이도 너희 회사 다니잖아. 다음 달이면 이사로 승진한다며?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구니? 앞으로 다 한 식구인데 내 돈이 어디 있어? 여보. 마침내 민석이 입을 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3년 전 처음 선을 보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직해 보이던 얼굴이 지금은 그저 붓고 푸석푸석해 보일 뿐이었다. 잠을 설친 사람처럼 눈꺼풀이 약간 부어 있었다. 그냥 알겠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차피 당신 연봉이 수십억인데 이깟 돈이 대수야? 나도 다음 주면 이사로 승진하잖아.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옆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3년 전보다 헤어라인이 2cm 정도 뒤로 밀려나 있었다. 귓불에 작은 검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참 귀엽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저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인 물 같았다. 어머님과 민석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알겠다고 하는 거냐? 어머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니요.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차가웠고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제 말은 어머님 말씀이 맞으니 이제 우리도 계산을 좀 정확히 해보자는 뜻입니다. 무슨 계산?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늦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일찍 쉬세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가 그 누렇게 바랜 손님용 슬리퍼를 벗고 내 하이힐로 갈아 신었다. 가죽끈이 다시금 발목에 붉은 자국을 파고들었고 고통이 선명하게 깨어났다. 강지원, 어머님의 고함 소리가 등 뒤로 쫓아왔다. 너 지금 무슨 뜻으로 한 소리야? 똑바로 말 못해. 나는 문을 열었다. 수원의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11월 특유의 스산한 한기와 멀리 치킨집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나는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스테인리스 문에 일그러진 내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만은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에 박힌 두 개의 모처럼.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은 강남으로 돌아가는데 1시간 5분이 걸린다고 알려주었다. 가죽으로 덧쓰여진 운전대가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암호가 걸린 폴더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13개의 파일이 고이 잠들어 있었다. 어떤 것은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이었고 어떤 것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복사본이었으며 그리고 어떤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2주 전 서울의 어느 비즈니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사진 속에는 내 남편이 하얀색 렉서스 차량에서 내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우리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건점고 예쁜 여자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다. 나는 폴더를 닫았다.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 던져 넣었다. 때가 됐네. 나는 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차는 짙은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서울의 불빛은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일요일 아침 7시 12분 내 손가락은 은행 앱의 이체 확인 버튼 위에서 잠시 멈춰 있었다. 나는 매달 시어머니에게 보내던 700만 원의 생활비 자동이체를 취소했다. 지난 3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낸 돈이었다. 총액 2억 5,200만 원. 어제 그녀가 뻔뻔하게 요구했던 그 예단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 창밖의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를 뚫고 들어와 침대 시트 위에 금빛 쇠창살 같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민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묻는 것을 포기했다. 그의 베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이불은 구김 하나 없이 팽팽했다. 마치 이 침대에는 처음부터 한 사람만 살아온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다. 거울 속 여자의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두 줄 그어져 있었다. 35살 H 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이사. 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 거울 속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살얼음이 연 호수처럼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였다. 8시 정각, 나는 옷을 갈아입고 차 열쇠를 챙겨 회사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일요일 오전이었지만 검토해야 할 인수합병 서류가 남아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민석이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에 셔츠 자락이 바지 밖으로 반쯤 빠져나온 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숙취와 모종의 찔림이 뒤섞인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왜 열쇠 안 챙겼어? 깜빡했어. 그는 내 옆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알코올과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훅 끼쳐왔다. 내가 쓰는 브랜드의 향이 아니었다. 너무 달콤해서 썩어가는 복숭아에서나 날 법한 냄새였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길을 내주었다. 나 회사 가볼게. 그는 신발을 벗더니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고 현관에 삐딱하게 내팽개쳤다. 아, 맞다. 여보, 어제 그 일 말인데. 무슨 일?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동자에는 붉은 핏발이 가득 서 있어서 마치 너무 오래 삶아버린 달걀 같았다. 2억 원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오늘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8통이나 하셨어. 당신 혹시 이혼할 생각이냐고. 내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 아니,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럼 이혼할 생각 없는 거네. 나는 고개를 숙여 하이힐의 버클을 채웠다. 가죽끈이 어제 파인 그 붉은 자국을 다시 조여왔고 오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다. 여보, 그가 다가와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이러지 마. 우리 엄마가 어제 말을 좀 심하게 하신 건 아는데 원래 그런 분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나는 몸을 들어 그의 손을 피했다. 나 정말 회사 가야 해. 그 2억 원 문제는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 나는 문을 열고 나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 같았다. 오후 2시 17분. 나는 집무실에 앉아 인수합병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강남구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유리 외벽은 겨울의 창백한 햇살을 튕겨내고 있었다.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다. 상무님,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무부에서 공동계좌 동결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상무님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진행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말투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였다. 법무실에서 문의가 왔는데요. 이 계좌의 자금 출처 증빙 자료는 몇 년치를 소급해서 준비할까요? 3년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요. 인사본부장님께서 상무님과 통화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 승진 발표 명단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연결하세요. 네. 전화가 전환되는 동안 짧은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20번 올림다 단조였다. 12초쯤 지났을 때 음악이 뚝 끊기며 정상훈 인사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상무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정 본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가 헛기침을 한 번 했다. 다음 주 수요일 임원 승진 발표 명단 말입니다. 경영지원실 박민석 이사 후보건으로. 네. 그분 인사기록 카드 확인해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럼 그 후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라도 있으신지 해서요.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창밖에서 쏟아진 햇살이 카페트 위로 밝은 사각형 모양을 그려내고 있었다.
정 본부장님 위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의 임원 승진 심사 기준 중에 도덕성 리스크 심사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약 어떤 후보에게 혼인 생활의 심각한 신뢰 위반, 재무 상태의 불투명성, 심지어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H그룹의 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3초간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상무님 말씀은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뜻이신지요? 제 뜻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맨 뒷장으로 넘겼다. 인사본부 차원에서 해당 후보의 자격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덕성 리스크가 발견된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 상무님, 다른 지시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집무실 안은 적막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소리만이 거대한 동물의 숨소리처럼 일정하게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37층 아래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도 자동차도 모두 개미만큼 작은 검은 점이 되어 잿빛 도로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월요일 오후 5시 43분. 나는 회의실에서 이사회 정기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해 둔 상태였다. 회의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7번이나 웅웅거리며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진동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 마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동물의 심장 박동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몰래 화면을 살폈다. 부재중 전화 17건, 어머님에게서 온 전화 12건, 민석의 전화 5건, 그리고 폭탄처럼 쏟아진 메시지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강지원 당장 전화해라. 카드가 왜 안 긁히냐? 내가 돈을 어디로 빼돌린 거냐? 오늘 현대백화점에서 사람 많은데 결제 거절당해서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느냐? 강지원 당장 해명해라. 느낌표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석이 보낸 메시지도 이어졌다. 여보 당신 장모님, 아니 우리 엄마가 전화했어?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가 왜 안 돼? 답장 좀 해. 나는 휴대폰 화면을 무릎 위에 뒤집어 놓고 다시 재무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회의는 6시 23분에 끝났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정상훈 인사본부장과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아주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오묘했다. 강 상무님, 그가 다가와 목소리를 잔뜩 낮췄다. 박민석 이사 후보건 말입니다. 무슨 일이죠? 인사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얇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저희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받아들었지만 펴보지는 않았다. 어떤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았다. 곳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편하실 때 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파일을 옆구리에 끼고 집무실로 걸어갔다. 비서 김 실장이 지뢰라도 밟은 듯한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상무님, 왜 그러죠? 그게 1층 로비 쪽에 상무님 부군께서 와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계속 기다리셨는데 상무님을 꼭 뵈어야 한다고. 나는 통유리창 밖으로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을 흘끗 보았다. 보안팀에 전해서 로비에서 대기하라고 하세요. 지금은 내려가 보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도 이미 몇 번이나 고함을 지르셨고, 그럼 보안 요원을 더 배치하라고 하세요? 상무님, 계속 난동을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김 실장은 입을 뻐끔거리다가 끝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가져온 파일을 열었다. 박민석의 인사 검증 보고서였다. 조사 결과 해당 후보에게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됨. 첫째, 법인카드 한도 초과 및 사적 유용. 최근 3년간 누적 금액 4,7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업무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결제액이 2,100만 원의 이름. 둘째, 사내 기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무단 반출함. 영업비밀 유출 의혹 소지 다분함. 셋째,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형성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힘. 나는 파일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37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H그룹 사옥의 로비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 작고 까만 사람 그림자 하나가 이리저리 미친 듯이 쏘다니는 것이 보였다. 팔을 허공에 휘젓고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꼴이 마치 유리 어항에 갇힌 벌레 한 마리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11개의 새 메시지. 전부 그가 보낸 것이었다. 지금 회사에 있는 거 맞아? 보안팀 놈들이 날 못 올라가게 하잖아. 승진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빠졌다고. 내가 반년을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인사본부장이 이거 다 당신 짓이라고 하던데 사실이야? 당신이 뭔데? 강지원 내가 경고하는데 이 일 이대로 안 넘어가. 당장 전화 받아.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강지원, 수화기 너머로 깨진 유리 조각이 갈리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야 전화 받을 생각이 드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알아. 승진 명단에 내 이름 빠진 거 내가 안다고? 내가 반년을 준비했어. 반년을. 다음 주 발표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인사본부장이 다 내 뜻이라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나 자신조차 하마터면 듣지 못할 뻔했다. 당신이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3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긁어댄 권리로. 당신이 사내 기밀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서 영업비밀을 유출하려 한 권리로. 그리고 나는 1초간 숨을 멈췄다. 2주 전 서울 힐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경영지원실 김대리와 함께 찍힌 그 사진. 그 권리로. 전화기 너머에서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7초 동안 이어졌다. 너 내 뒤 캔 거냐? 뒤를 캘 필요도 없었지? 당신들 회사 주차장에서 차 바꿔 타고 나갔잖아. CCTV만 돌려봐도 다 나오는 걸. 그리고 힐튼 호텔 숙박 기록 말인데 당신 그거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매달 재무팀으로 넘어와서 보관된다는 사실 설마 몰랐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덧붙였다.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내가 언제까지 자선사업가 노릇을 할 필요는 없잖아. 이혼.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쇳소리로 변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랑 이혼하겠다고?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야? 나는 통화를 종료했다. 고개를 숙여 창밖에 그 작고 까만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금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로비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뒤로 흔들며 발악했다. 마치 죽기 직전에 바퀴벌레가 버둥거리는 모습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달라붙어 그의 양팔을 꿰차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분명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겠지만 37층의 두꺼운 유리는 그 어떤 소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에어컨 바람소리만이 거대한 모기처럼 우뭉거릴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서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완벽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화요일 아침, 나는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 호텔의 스위트룸을 하나 잡아 5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 그 사이 민석에게서 3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모두 수신 거부 버튼을 눌러버렸다. 아침 7시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40분간 러닝머신을 뛰고 샤워를 한 뒤 빳빳하게 다려진 새 셔츠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호텔 커피숍에서 과일 샐러드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통밀 토스트 2 조각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8시 정각
회사 정문을 통과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나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차마 말로 다 표현 못할 오묘한 빛을 띠었다. 강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수천 마리의 개미떼처럼 내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사, 승진, 어제 그 난리 같은 단어들이 먼지처럼 내 귀에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37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찰나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입방아를 찢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괴념치 않았다. 집무실 문은 열려 있었다.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껴안은 채 이미 출근해 있었는데 안색이 어제보다 훨씬 더 창백했다. 상무님, 무슨 일이죠? 저기, 그녀가 문밖을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개미 기어가는 소리만큼 낮췄다. 1층 로비 쪽에 박 차장님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핸드백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언제 오셨습니까? 대략 30분 전쯤이요. 보안팀 말로는 들어오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당장 상무님을 모셔오라면서. 상무님이 자기 아들 직장을 잃게 만들었다고. 상무님을 보고 그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배은망덕하고 독사 같은 여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요. 모든 언론사에 제보해서 H그룹의 시댁을 핍박하는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는 걸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셨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켰다. 보안팀에 지시하세요. 계속해서 공공 업무를 방해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하지만 왜 그러죠? 그래도 명색 상무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인데. 나는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 가화만 사성이라느니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느니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깊이 젖어있는 전형적인 여성이었다. 김 실장, 내가 또렷하게 말했다. 나와 그 사람의 인연은 곧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에요. 그러니 오늘 일정표나 가져다 주세요. 김 실장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출력해둔 오늘 자 일정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뒤돌아 나갔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 9시 재무부 회의, 10시 30분 신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오후 2시 언론 매체 인터뷰, 그리고 오후 4시 일정표 맨 밑바닥에 붉은색 마커로 꾹꾹 눌러 쓴 손글씨 한 줄이 눈에 띄었다. 법무실 전달 사항, 지혼 소송 관련 서류 준비 완료. 최종 검토 요망. 나는 손을 뻗어 그 일정표를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놓았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서울이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잿빛이었고 겨울의 태양빛은 채 닦아내지 못한 물자국처럼 희미하고 옅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H그룹 사옥 정문 앞에 칙칙한 검붉은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입을 쩍쩍 벌리고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으로 예나 7명의 보안 요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동영상을 찍는 행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어머님. 아니, 최명자. 그녀는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악을 쓰고 있었다. 37층 높이의 유리창과 겨울의 건조한 대기에 가로막혀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입모양을 아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강지원. 한 글자, 한 글자. 당, 장, 튀, 나와. 나는 건물 정문 앞에서 미친 듯이 발광하는 붉은색 작은 새 한 마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달라붙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녀가 온몸을 비틀며 발악하기 시작했고 허공을 가르던 파리한 보안 요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 요원이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나머지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과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녀의 두 다리가 허공에서 바둥거렸다. 마치 뒤집혀서 버둥거리는 징그러운 딱정벌레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창밖을 향해 렌즈를 맞췄다. 화면 속에서 최명자가 검은색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 4명에게 쓰레기 봉투처럼 질질 끌려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촬영을 종료했다. 동영상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오늘 처리해야 할 첫 번째 이메일을 클릭했다. 이메일 제목 S전자 인수합병 리스크 평가 보고서 제3차 수정본. 나는 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 붉은색 작은 새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서울의 하늘은 제대로 빨지 않은 낡은 걸레처럼 탁하고 우중충했다. 수요일 오후 2시, 나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내 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응시하고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혼 소장, 원고 강지원, 피고 박민석, 사건 대리인 김명수 법률사무소. 맞은편에는 사내 법무실의 박 실장과 외부에서 초빙한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다. 강 상무님, 김명수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올리며 입을 열었다. 말씀하신 서류들은 모두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상무님과 박민석 씨가 결혼 전 작성하셨던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에 따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무님 명의로 된 자산들,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증권 계좌, 그리고 H그룹 보유 지분은 전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리고 상무님께서 넘겨주신 증거 자료들 말입니다만 그는 서류철을 넘겼다. 전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 처리를 마쳤습니다. 박민석 씨가 회사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물증, 혼인 기간 중 사적으로 유용한 재산 내역,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자료들을 정말 전부 다 법원에 제출하실 생각입니까?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가 곤란한 듯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다. 만약 이 증거들이 법정에 공개되면 박민석 씨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김 변호사님이 내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이 증거들은 모두 명백한 팩트입니다. 저는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님의 공정한 판결을 구하려는 것뿐입니다. 제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 따위까지 고려해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처리해 주실 게 있습니다. 나는 옆에 따로 빼두었던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밀어주었다. 이건 지난 3년간 제가 시댁 쪽으로 송금했던 거래 내역서입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뜯어간 700만 원, 3년치 총액 2억 5,2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제 카드로 결제해놓고 실제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입고 들고 다녔던 명품 의류와 가방 결제 내역, 대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시누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구매 대금 9천만 원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내가 차갑게 내뱉었다. 최명자와 박민수를 상대로 제가 제공했던 모든 금전과 재물의 반환을 청구할 겁니다. 회의실 안에 2초간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희귀한 야생동물을 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강 상무님이 그가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골라가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정서상 구설에 오르내릴 위험이 큽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어른을 챙기는 건 일종의 관행이자 미덕으로 여겨지는 김 변호사님,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강압에 못 이겨 매달 700만 원씩 남편 가족들의 계좌에 꽂아주는 행위를 두고 변호사님께서는 그걸 며느리의 미덕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공갈 협박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제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말입니다. 현재 시댁 식구 3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죠.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법원의 명도 소송 및 퇴거 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내 집에서 당장 방 빼라고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재킷을 집어들어 어깨에 걸쳤다. 박민석의 근로 계약건 말입니다. 법무실과 인사팀 간의 조율은 끝났습니까? 법무실 박 실장이 다급히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팀 차원에서의 감사와 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내 규정상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자로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내가 정정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그 인간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 낭낭하게 챙겨갈 텐데요.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만 그럼 징계해고로 변경하세요. 하지만 상무님, 박 실장의 이마에 송글송글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징계해고를 하려면 훨씬 더 명백하고 중대한 귀책 사유가 부족합니까?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인사감사보고서 사본을 툭 쳤다. 법인카드 개인 유용, 영업비밀 반출 시도, 부하 직원과의 사내 불륜.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세요.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를 채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자 제법 서늘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나는 굳게 닫힌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무서울 만큼 평온했고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바닥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시퍼런 시면 같았다. 팅! 1층에 도착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드넓은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세차게 뒤로 날렸다. 나는 H그룹 사옥 정문 앞에 서서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셨다. 차갑고 건조하며 멀리서 날아온 자동차 매연 냄새가 미세하게 섞인 겨울 공기였다. 나는 3초간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나는 회사 근처의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를 몰고 한강 둔치로 향했다. 검게 일렁이는 강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그 위에 가만히 누웠다. 차창 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르내리며 강물 위로 부서지는 황금빛 조각들을 흩뿌리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47건이나 쌓여 있었다. 민석이 보낸 것이 28건, 최명자가 보낸 것이 12건, 민수가 보낸 것이 6건, 그리고 나머지 단 한 건은?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다. 발신인 정수연. 지원아, 너 요즘 이혼 준비한다며?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대학 때 했던 말 기억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수연이가. 경영학과 수석을 도맡던 그녀는 지금 국내 최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화여대 재학 시절 같은 기숙사 방을 썼던 우리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 커피를 마시는 사이였다. 나는 그 메시지 창을 꽤 오랫동안 가만히 응시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넘겨버렸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아래로 화면을 내렸다. 민석이 보낸 메시지들은 대개 따져 묻거나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최명자는 구구절절 울며 매달리다가도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패턴을 교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민수의 메시지는 가장 짧았지만 그만큼 가장 노골적으로 눈에 거슬렸다. 새언니,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그냥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한테 이래요? 새언니 지금 내 메시지 보고 있어요? 나는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다. 조수석 위로 무심하게 툭 던져놓고 두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물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고 멀리서 달리는 자동차들의 백색 소음과 뒤섞여 마치 낮게 깔리는 자장가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3년 전 처음 수원의 그 아파트에 인사하러 갔던 날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때 최명자는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띤 채 현관에서 나를 맞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지원이 참 대단도 하지. 그 잘나가는 H그룹 상무라니. 우리 민석이가 널 얻은 건 팔자에도 없는 3대를 덕을 쌓아 받은 복이야. 그때 민석은 내 두 손을 꼭 쥐며 이렇게 속삭였었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책임질게. 그때 민수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나를 새언니라 부르며 방정을 떨었었다. 앞으로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 식구. 나는 그 세 글자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곱씹었다. 입안에 지독한 쓴맛이 감돌았다. 한 식구는 무슨. 그저 빵빵한 내 지갑을 뜯어먹기 위해 들러붙은 거머리떼에 불과했다. 나는 눈을 뜨고 차 천장의 선루프를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오직 마천루가 뿜어내는 빌딩 숲의 불빛과 이따금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의 붉은 전멸등만이 명멸할 뿐이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다시 시동을 걸었다. 오늘 밤 아직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목요일 오전 9시 사내 법무실을 통해 정식 이혼 소장이 수원의 시댁 아파트로 송달되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발광했을지는 모른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오후 2시가 되자 내 휴대전화가 다시 미친 듯이 발작하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민석이나 최명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지원 상무님 되십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MBC 보도국 이준혁 기자라고 합니다. 시간 내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H그룹 내부에서 불거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에 관해서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10초 뒤 또 다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조선일보의 뚝. 5초 뒤 또다시 벨이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SBS 8시 뉴스 뚝. 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그리고 비서실의 김 실장을 호출했다. 무슨 일입니까? 방으로 들어온 김 실장의 안색은 흑빛이었다. 상무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위가 지금 상무님이십니다. 그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았다. H그룹 상무, 남편 강제 퇴사 압박, 직장 내 가스라이팅, 악독한 시집살이 사건의 반전인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클릭해보니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작성 시간은 오늘 아침 8시였다. 제목은 이랬다. 폭로. H그룹 여성 상무의 추악한 민낯. 권력 남용과 보복 인사, 남편 강제 퇴사까지.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H그룹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이지 치가 떨리는 끔찍한 진실 하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30대의 그룹 최연소 여성 임원 타이틀을 달며 직장인들의 우상으로 불리는 강모 상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가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원래라면 다음 주에 이사 승진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 휘말리자 이강 상무라는 작자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남편의 승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억지 명분을 씌워 남편을 부당 해고시켜버렸죠.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자 치졸한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시댁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시댁에 보낸 돈을 전부 토해내라면서요. 한 달에 시어머니께 700만 원씩 용돈 드린 게 무슨 큰 죄입니까? 이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아닙니까? 이제 와서 안면 싹 바꾸고 그 돈을 다 뺏어가겠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정말이지 그 남편분과 시댁 식구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은 여자에게 걸려들다니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습니다. 제발 이 글을 널리 퍼뜨려서 저 가짜 여장부의 역겨운 실체를 온 세상에 알려주세요. 게시글 아래로는 벌써 3,000개가 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다. 10중 8구는 나를 헐뜯고 마녀사냥하는 쌍욕들이었다. 나는 스크롤을 빠르게 내려 대충 훑어보고는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상무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래도 홍보팀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겁한 익명질하시는 섣불리 대응할수록 오히려 판만 키워줄 뿐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홍보팀에 지시해서 여론의 흐름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라고 하세요.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법무실에 지시해서 제가 어제 넘긴 증거 자료들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 두라고 하세요. 언론사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아예 그 증거들을 몽땅 던져주면 됩니다. 증거 말씀이십니까? 박민석의 불륜 현장 증거, 법인카드 공금 횡령 증거, 그리고 시댁 쪽으로 빼돌려진 재산 이체 내역서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가 진짜 직위를 악용해서 갑질을 했고 누가 억울하게 보복 인사를 당했는지 그 잘난 네티즌과 기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놔두세요. 김 실장은 멈칫하다가 이내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나는 계속 창가에 서서 미세먼지로 우중충하게 흐린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내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다. 보아하니 그 덜 떨어진 식구들, 제법 언론 플레이도 할 줄 알고 꽤 발악을 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멍청한 것들은 내가 쥐고 있는 패가 본인들의 알량한 상상력보다 훨씬 더 많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3시, 여론의 판도가 완벽하게 180도 뒤집혔다. 내가 굳이 손을 쓴 것도 아니었다. 분노한 네티즌 수사대가 스스로 진실을 파헤쳐버린 결과였다. 발단은 그 익명 폭로글에 적혀있던 단 한 문장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걸어 지난 3년간 시댁에 보낸 돈을 전부 토해내라고 했다는 대목. 누군가가 댓글창에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3년치면 얼마를 뜯어갔길래 반환 소송까지 해? 그러자 자신을 H그룹 내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대댓글을 달았다. 듣자 하니 순수 생활비 명목으로 꽂힌 돈만 2억이 훌쩍 넘고 거기다 시댁 식구들한테 사다 바친 명품 가방에 시누이 외제차까지 다 합치면 최소 4억 원은 가뿐히 넘긴다더라. 이 답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추천을 받으며 베스트 댓글 1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인터넷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잠깐만, 4억이라고. 시댁에 4억을 갖다 바쳤다고? 한 달에 용돈 700만 원은 선세게 넘었지. 내 1년 연봉도 그만큼은 안 되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도리라고? 저게 모시는 거냐? 삥 뜯긴 거지. 강도질이 따로 없네. 갑자기 저 상무님이 뼈 빠지게 당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혹시 H그룹 내부자 중에 저 상무 남편이 진짜로 무슨 개아가씨 짓을 해서 잘렸는지 썰 풀어줄 용자 없어? 분위기가 급반전되자 곧이어 또 다른 익명 폭로글이 하나 더 올라왔다. 제목은 전 H그룹 직원이 폭로하는 박모 차장 해고의 끔찍한 진실. 내용은 이랬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 난리 난 걸 보고 한때 H그룹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양심 선언합니다. 저 부당 해고당했다고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박모 차장. 저 예전에 그 인간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놈 인성이요? 솔직히 회사 내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역대급 쓰레기였습니다. 첫째, 그 인간 완전 무능한 낙하산이었습니다.
순전히 능력 있는 마누라 백 하나 믿고 기어 들어왔죠. 업무 능력은 바닥을 쳐서 맨날 사고나 치는데 상무 남편이라는 타이틀로 어찌나 목에 깁스를 하고 다니며 밑에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대던지. 둘째, 법인카드로 툭하면 비싼 술 처먹고 다녔는데 거래처 접대.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맨날 자기 동네 친구들이나 내연녀 데리고 다니면서 회사 돈을 물쓰듯 긁어댄 겁니다. 맞아요. 내연녀요. 회사 사람들도 아름아름 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경영지원실에 어떤 젊은 여직원이랑 눈 맞아서 맨날 단둘이 야근 핑계대고 밤늦게까지 꽁냥거리다가 모텔로 같이 퇴근하곤 했거든요. 셋째, 회사 핵심 기밀 프로젝트 자료를 자기 개인 이메일로 몰래 빼돌리다가 사내 보안팀에 딱 걸렸습니다. 결국 완벽한 상업기밀 유출로까지는 결론이 안 났지만 회사 보안 규정을 대놓고 능멸한 엄청난 징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잘린 건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내의 보복 인사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서 터진 징계 해고입니다. 저 찌라시에서 욕먹는 강 상무님, 저도 업무상 몇 번 마주친 적 있는데 진짜 철두철미하고 멋진 롤모델 여장부이십니다.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 직원들 괴롭힌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악질 시집살이 가해자로 몰아가다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네요. 그 상무님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등골 다 빨린 찐 피해자라고요. 이 글은 단숨에 5,000회 이상 리트윗되며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곧바로 H그룹 박모 차장 불륜 횡령 증거 폭로, 무능한 낙하산의 최후, 진짜 피해자는 상무님으로 도배되었다. 나는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김 실장이 방금 막 프린트해온 여론 모니터링 보고서를 여유롭게 훑어보았다. 상무님,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에서 우러나온 흥분이 짙게 배어 있었다. 여론의 풍향이 완벽하게 우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달리는 댓글들은 100% 상무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반응들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압권인 건 맨 처음 그 악의적인 찌라시를 올렸던 익명 계정 유저가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누구랍니까? 바로 박민수 씨였습니다. 나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신우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 계정 가입할 때 썼던 휴대전화 번호가 예전에 박민수 씨가 저희 H그룹에서 잠깐 인턴으로 낙하산 입사했을 때 인사팀 비상 연락망에 등록해둔 번호와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누리꾼들이 그 증거 화면을 전부 캡처해서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은 침묵을 지켰다. 결국 제 발등을 찍었군요. 상무님, 그럼 이제 우리 법무실 쪽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공식 대응을 시작할까요? 나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놔두세요. 타오르는 불길은 산소를 더 마시게 내버려둬야 알아서 다 태워버리는 법입니다. 토요일 오후 휴대전화 화면에 신우이 민수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새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좀 다 지워주면 안 돼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민호 오빠가 이 더러운 소문 계속 돌면 저랑 당장 파혼하겠대요. 새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민호. 바로 그 뼛속까지 검사 집안이라며 콧대 높이던 재벌가 예비 신랑이었다. 나는 그 구질구질한 텍스트를 한참 동안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단 한 글자만 답장으로 전송했다. 싫어. 5분 뒤 민수에게서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듯 메시지 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새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다 한 식구잖아. 난 그냥 억울하게 잘린 우리 오빠 편 좀 들어주려고 한 것뿐인데. 새언니가 우리 오빠 밥줄 다 끊어놓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내 결혼식까지 깡그리 망칠 작정이야? 당신 사람 맞아? 진짜 악마야? 강지원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길 가다 벼락이나 맞아라. 나는 더 이상 익십조차 하지 않고 대화창을 닫아버렸다. 휴대전화를 거실 대리석 탁자 위에 던져두고 고급스러운 주방으로 걸어가 최고급 레드와인을 크리스탈 잔에 한가득 따랐다. 호텔 스위트룸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지상에 거꾸로 엎어놓은 은하수처럼 수만 개의 필딩 불빛이 일렁였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발효된 포도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풍미가 혀끝을 타고 식도로 넘어갔다. 마치 지금 내 뱃속을 헤집는 복잡하고 오묘한 기분과도 같았다. 처음 수원의 그 집에 갔을 때 나를 향해 콧소리를 내며 새언니라고 부르던 민수의 가증스러운 웃는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보조개가 깊게 파이고 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그 표정은 어찌나 무해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던가. 한 식구. 나는 다시 한번 그 세 글자를 입술 사이로 질겅질겅 씹어보았다. 식구는 얼어 죽을. 그들은 그저 검사 집안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을 탐내어 대기업 상무인 나를 총알바지이자 호구 ATM 삼아 더 높은 상류층 그물망으로 갈아타려던 탐욕스러운 흡혈귀 때에 불과했다. 내가 만약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말단 직원이었다면 민수가 나를 새언니라고 부르며 알랑거렸을까? 내 연봉이 수십억이 아니라 기천만 원에 불과했다면 깐깐한 최명자가 현관까지 버선발로 마중 나와 웃어주었을까? 내 명함에 H그룹 상무이사라는 금박이 박혀있지 않았다면 무능한 찌질이 민석이 내게 평생 당신만 책임지겠다는 허울 좋은 연극을 했을까? 나는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털어넣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휴대전화가 다시 징그럽게 진동했다. 이번에는 민석이었다. 여보, 우리 제발 얼굴 좀 보고 얘기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미친년이 일방적으로 꼬리친 거야. 난 맹세코 당신 상처 줄 생각 추호도 없었어. 우리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시작할 수 없을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진짜 당신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나는 그 토 나오는 텍스트를 읽어내려가며 위장이 뒤틀리는 역겨움을 느꼈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내 돈, 내 인맥, 내 사회적 지위 없이는 단 하루도 사람 구실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찌질한 고백이겠지. 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차단하고 소파 반대편 구석으로 휙 던져버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의 밤은 고요하고도 잔인하게 빛났다. 강남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내 발밑에서 시작해 아득한 지평선 너머까지 전멸하며 흐르고 있었다. 그 탐욕스러운 불빛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는 10년 전 처음 H그룹의 말단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매일 밤 쌍코피가 터지도록 야근에 시달리다 막차 지하철에 몸을 싣던 흙수저 평사원이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고작 6평 남짓한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겨울이면 덜컹거리는 창문 틈으로 살을 내는 칼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장마철이면 벽지 위로 시퍼런 곰팡이가 피어올랐으며 낡은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늘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구질구질한 시궁창에서 주저앉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내 친정어머니처럼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평생을 가부장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눈치만 보며 쥐죽은 듯 숨죽여 살다가 결국 단 한 번도 진정한 자기 자리라고 느껴보지 못한 그 서늘한 방구석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던 불쌍한 엄마처럼 말이다. 나는 오로지 내 두 다리로 꼿꼿하게 버티고 서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었다. 언젠가는 나를 깔보고 짓밟았던 모든 인간들을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오만하게 내려다볼 날이 올 거라고 매일 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나는 해냈다. 나는 H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연소 여성 상무이사가 되었다. 내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수억 원짜리 수입차, 그리고 영이 셀 수 없이 찍힌 내 개인 자산. 나를 먹여 살리며 평생 돌봐주겠다는 알량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구원자 따위는 내 인생에 1g도 필요 없었다. 내 척수에 빨대를 꽂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단물을 빨아먹으려 했던 그 역겨운 기생충들에게 주제넘은 탐욕을 부린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 파멸인지 똑똑히 치르게 해줄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일요일 오전 네티즌들의 여론전은 완전히 피가 튀기는 백병전으로 치달았다.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사진 한 장을 터뜨렸다. 바로 시내 모 호텔 로비 구석에서 민석과 그 경영지원실 김대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입을 맞추고 있는 CCTV 캡처본이었다. 화질은 다소 조악했지만 뻔뻔한 두 인간의 이목구비를 식별하기에는 차고 넘치도록 충분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10,000번 이상 리트윗되었고 단숨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당당히 박제되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올랐다. 우웩, 조강지쳐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년이라느니 욕하더니 지는 뒤에서 더러운 불륜질이네. 저딴 쓰레기 새끼가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상간녀 얼굴까지 다 까발려졌는데 쉴드 치는 알바들 다 어디 갔냐? 방 빼라. 그러니까 결국 강 상무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바람난 찌질이 남편 놈이랑 기생충 시댁 식구들한테 돈 다 뜯기고 억울하게 마녀 사냥 당한 거네. 진짜 보살이시다. 시댁 식구들도 완전 극혐 노답 집안. 며느리 등골 빼먹으면서 자기들 호의호식해놓고 효도가 부족하다느니 예단비 2억을 내놓으라느니. 양심 어디? 이제야 왜 그 상무님이 그동안 갖다 바친 돈 토해내라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걸었는지 200% 납득간다. 나 같아도 당장 소송에서 단돈 100원 한 푼 안 남기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 듯. 오후 2시. 이번에는 더 자극적인 폭로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이랬다. 막장 불륜남 박모 차장의 소름 돋는 가정사 폭로. 일가족 3명이 전부 백수 기생충. 상무님 피 빨아먹고 3. 내용에는 박씨 일가족 3명이 지난 3년 동안 강 상무의 카드로 흥청망청 긁어댄 호화로운 소비 내역이 아주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몽땅 내 피와 땀이 섞인 돈이었다. 최명자의 백화점 명품 가방 싹쓸이 쇼핑. 쥐뿔도 없는 시누이 민수가 허세 부리며 끌고 다닌 외제 스포츠카. 남편 민석이 상간녀 김대리에게 바친 값비싼 호텔 숙박비와 귀금속들. 총 합계 5억 원을 훌쩍 넘기는 어마어마한 갈취 액수였다. 이 역소리 나는 숫자는 곧장 실시간 검색어 2위로 치고 올라갔다. 오후 4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시누이 민수의 예비 신랑이라던 그 뼛속까지 검사 집안의 잘난 도련님. 김민호의 신상마저 네티즌들의 집요한 레이더망에 탈탈 털리고 말았다. 누군가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목록을 추적해냈는데 그가 민수를 팔로우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민수 측에서 대기업 상무 새언니를 들먹이며 혼수 예단비 2억 원을 당당하게 뜯어낼 수 있다고 떠벌리던 시점 직후였다는 소름 돋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가관인 것은 그가 비슷한 시기에 재벌가 영애나 기업 오너의 딸을 자처하는 다른 금수저 여성 계정 10여 개를 동시에 팔로우하며 온갖 추파를 던지는 DM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저녁 7시 똥줄이 탄 김민호는 황급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변명 가득한 공식 입장문을 올렸다. 저 김민호는 박민수 양과 심각한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인해 며칠 전 양가 합의하에 이미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전혀 무관하오니 더 이상의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억측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나는 고요한 호텔 스위트룸 책상에 앉아 업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벨이 날카롭게 정적을 깼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새언니. 실컷 울고 난 직후인지 쇳소리가 날 만큼 잔뜩 쉬어버린 여자의 음성이었다. 나 민수예요. 나는 침묵을 지켰다. 언니? 아니, 새언니. 아니, 상무님. 그녀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강지원, 당신 지금 내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해? 이제 좀 만족해? 나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감상했다. 당신이 기어이 우리 오빠 직장 다 끊어놨잖아. 내 결혼도 진흙탕에 처박아 박살내고 우리 엄마는 온 인터넷에서 천하의 흡혈귀 몹쓸년으로 조리돌림당하게 만들고 도대체 우리 식구들 피를 얼마나 더 말려 죽여야 직성이 풀릴 건데? 나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친절하게 알려줬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물결 하나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싸늘했다. 팩트. 그녀가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무슨 놈의 잘난 팩트. 당신 돈 많다고
대기업 임원이라고 그렇게 유세 떠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 집안 뒷바라지 없었으면 흙수저인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처음 H그룹 들어갔을 때 사내 인맥 연결해주고 있어내 줄 대준 게 다 우리 오빠 아니었어? 내 오빠가 비굴하게 회식 자리 쫓아다니면서 상무들한테 아부 떨며 따라 바친 그 알량한 폭탄주 몇 잔 얘기하는 거니? 그 잘난 사내 인맥, 내 실력과 내 피땀으로 밤새워 기획서 쓰면서 내 발로 뛰어 쟁취한 내 전리품이야. 내 오빠가 따라 바쳤다는 그 싸구려 술 몇 잔 값이라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가 이미 너희 집구석에 치른 대가가 그 룸살롱 술값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비싸게 먹혔거든.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목구멍을 쥐어뜯는 듯한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독사 같은 여자야. 너는 사람으로서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널 가족으로 품어주고 밥해주고 챙겨줬는데 잠깐 내가 그녀의 구질구질한 감성파리를 가차없이 잘랐다. 누가 누구를 먹이고 입혔다고? 내 개인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700만 원씩 칼같이 빼간 게 너희 집안이니? 아니면 내가 너희 통장에 빨대 꽂고 700만 원씩 뜯어갔니? 그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연히 해야 할 효도지. 며느리라면 응당 그 정도는? 어머, 내 엄마가 딱 똑같은 소리를 짓거리더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런데 민수야, 그거 아니? 이 세상에는 자발적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존재한단다.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꺼이 내밀면 그건 효도가 맞지? 하지만 너희들이 며느리 도리 운운하며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억지로 뜯어간 돈은 법적으로 명백한 공갈 협박범의 갈취라고 부르는 거야? 우린 칼 들고 강제로 뺏은 적 없어. 그래. 그럼 내 그 잘난 2억 원짜리 혼수 예단비는 뭔데? 내가 당장 그 2억 안 내놓으면 자기 아들 시켜서 이혼 도장 찍게 만들겠다고 내 엄마가 내 면전에 대고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지. 그건 뭐라고 부를래? 그게 바로 사전적 의미의 협박이라는 거란다. 우리 엄마는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 가지고 홧김에 해본 농담,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싸늘한 헛웃음을 쳤다. 그럼 내 무능한 오빠는 왜 그 옆에서 찌질하게 장단을 맞췄을까? 여보, 그냥 알겠다고 해. 당신 연봉 수십억인데 이깟 돈 2억이 대수야. 이것도 부부간의 가벼운 농담 따먹기였니?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미친 듯이 발악하듯 거세어졌다. 당신이 진짜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인 줄 몰랐어. 너희들은 내가 평생 밟으면 밟히는 대로 가만히 호구처럼 지갑이나 열어줄 줄 알았겠지? 내가 늙어 되질 때까지 멍청하게 입 다물고 너희 식구 전용 ATM 노릇이나 할 줄 알았지? 다달이 알아서 꼬박꼬박 700씩 입금하고 시즌마다 명품백에 외제차 상납하고 명절마다 두툼하게 보너스 봉투 찔러주면서 굽신거릴 줄 알았잖아. 내 말이 하나라도 틀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그 단란한 거머리 생존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려서 아주 유감이다만 내가 비수처럼 차갑게 덧붙였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속꿉장난은 영원히 끝났어. 나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내던져 버렸다. 욕실로 들어가 가장 뜨거운 물을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뜨겁게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펄펄 끓는 액체로 된 강철 갑옷을 더 씹는 기분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거칠어진 호흡을 아주 깊게 여러 번 가다듬었다. 이내 눈을 번쩍 뜨고 뽀얗게 습기가 서린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증기에 가려 그 여자의 얼굴 윤곽은 흐릿했지만 오직 두 눈동자만큼은 시퍼렇게 형형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깊숙이 박혀 절대 뽑히지 않는 두 개의 강철 모처럼. 게임은 끝났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내뱉었다. 내 서늘한 목소리는 세찬 물소리에 완전히 파묻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선명하게 들려왔다. 월요일 아침 9시 정각. 사내 법무실은 최명자와 박민수를 상대로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장 접수를 정식으로 완료했다. 내가 그동안 갈취당한 내역을 낱낱이 합산하여 청구한 반환액의 총규모는 도합 4억 5,700만 원이었다. 오후 2시
언론을 더욱 뜨겁게 달굴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H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그룹 차원의 단호한 입장문이 공지된 것이다. 우리 H그룹은 사내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감사와 조사를 거친 결과 전 경영지원실 박민석 차장이 공금 횡령 및 기밀 유출 시도 등 심각한 사내 규정 위반과 기업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 자로 해당 직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치스러운 공지사항은 H그룹 메인 화면 한가운데 무려 사흘 내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박민석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렇게 대한민국 직장인 사회 전체가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국민 찌질이 쓰레기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다. 화요일 밤 사설 정보통을 통해 새로운 낭보가 날아들었다. 최명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수요일 오전 박씨 일가족 3명이 법원의 퇴거 명령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내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서 비참하게 짐을 빼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셋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쫓겨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목요일 오후 벼랑 끝에 몰린 신우이 민수가 어떻게든 파혼만은 막아보려고 김민호의 본가 대문 앞까지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로 매달렸지만 재벌가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 쓰레기 봉투처럼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금요일 밤 시궁창 같은 반지하로 쫓겨난 민석이 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 안의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과 식탁 의자들을 다 때려 부수며 미친 듯이 행패를 부리다가 층간소음과 고성에 기겁한 이웃 주민들의 빗발치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2시간이나 3단봉으로 제압하고 나서야 간신히 수갑을 차고 상황이 수습되었다고 했다. 나는 이 통쾌하고도 완벽한 몰락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느긋하게 감상한 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창밖의 서울 도심은 변함없이 화려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강남의 야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마치 눈부신 황금이 녹아 흐르는 거대한 강물 같았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꼿꼿이 서서 그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응시했다. 내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완벽하게 고요했다. 드디어 피해 복수에 성공했다는 말초적이고 얄팍한 카타르시스 따위가 아니었다. 훨씬 더 아득하고 뼛속 깊은 곳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절대적인 평온함이었다. 마치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생명력조차 없던 거대한 호수가 마침내 쩍쩍 갈라지며 서서히 해빙을 시작하는 것 같은 거룩한 기분이었다. 나는 폐부 깊숙이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러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덮어두었던 S전자 인수합병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펼쳤다. 내 앞에는 아직 지휘하고 결제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마침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 박민석이 혼인 기간 중 저지른 상습적인 외도와 재산 은닉 등 중대한 귀책 사유를 전면 인정하였으며 양측이 혼인 전 작성한 재산 분할 계약서에 의거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되므로 원고 강지원의 자산은 일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 박민석은 원고인 4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및 극심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강제 명령이 떨어졌다.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역시 내 완벽한 전액 승소 판결로 끝나 그들이 빼돌린 4억 5,700만 원을 단돈 1원 한 푼 빠짐없이 법적으로 환수하게 되었다. 판결문 송달이 완료된 그 시각 나는 본사대회의실에서 깐깐한 이사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비서 김 실장이 회의실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반으로 접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내게 건넸다. 나는 턱을 괜 채 시선을 살짝 내려 메모를 확인했다. 법무실 긴급보고, 판결 결과 전면 완벽 승소. 나는 표정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메모지를 깔끔하게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재무 담당 이사의 연간 실적 브리핑에 계속해서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창밖으로는 쏟아지는 햇살이 제법 눈부셨고 앙상했던 서울의 나뭇가지들에도 완연한 봄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끝난 직후 서류 뭉치를 든 김 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내 곁을 따라붙었다. 상무님, 법무실에서 보고 올렸습니다. 상대 측 통장에 즉시 가압류를 걸고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지 지시를 내려달랍니다. 일단 보류하세요. 내가 복도를 걸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딱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죠. 피 말리는 일주일 동안 스스로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자비 없이 밥솥까지 전부 강제 압류 걸어버리라고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집무실로 돌아와 육중한 문을 굳게 닫았다. 가죽 의자에 몸을 푹 파묻고 고개를 젖혀 창밖의 하늘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봄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다. 방금 락스를 넣어 삶아빤 새하얀 리넨 셔츠처럼 티 없이 깨끗하고 청명했다. 1년 전 그 스산하고 혹독했던 겨울의 오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에 드러누워 미친 듯이 발작하던 붉은색 패딩의 최명자가 덩치 큰 보안 요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처럼 질질 끌려나가던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내려다보던 날 말이다. 그때의 나는 이 모든 통쾌한 복수극이 끝나고 나면 피가 끓어오르는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배할 거라고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막상 모든 핏빛 게임이 끝난 지금 나는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다. 치밀한 복수라는 행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잔해는 도파민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무거운 공허함이라는 사실을. 거대하고도 형체 없는 진공 상태와도 같은 텅 빈 감정. 마치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흉가를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완벽하게 쓸고 닦아낸 뒤 먼지 한 톨 없는 휑한 공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이제 나는 어느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할지 잠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막막함과도 같았다. 나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묵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그러고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다시 컴퓨터 모니터를 켜서 밀린 이메일 결제함 창을 열었다. 내 앞에는 아직 그룹에 사활이 걸린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앞으로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 씹어 먹어야 할 찬란한 인생 역시 끝없이 길게 뻗어 있었다. 내 피와 살을 갉아먹던 징그러운 거머리대는 드디어 깔끔하게 박멸되어 하수구로 쓸려 내려갔다. 이제 내 곁에 남은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완벽한 오롯한 나 자신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내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조선경제일보 일면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H그룹 5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연소 여성사장 유력 후보, 강지원 상무의 기적 같은 역전 인생. 신문 일단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박힌 사진 속의 여자는 군더더기 없이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H그룹 사옥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오만하리만치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거대한 서울의 메트로폴리스 스카이라인이 한 폭의 그림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붉은 입술 끝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한겨울 살얼음이 얇게 내려앉은 고요한 백록담 호수처럼 서늘하고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담고 있었다. 2페이지에 걸친 롱터뷰 기사 말미에는 굵은 빨간색 고딕체로 강조된 문답이 하나 실려 있었다. 기자, 숱한 유리 천장을 깨고 이 자리에 오르신 상무님만의 독보적인 성공 비결이 있다면 감히 무엇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강지원, 내 인생의 근간을 파먹는 쓸모없고 썩어 빠진 부실 자산을 가장 뼈아픈 타이밍에 과감하게 손절하고 완벽하게 청산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 뼈있는 한 줄의 대답은 X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수만 번 이상 리트윗되며 그주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이 열광하며 가슴에 새기는 올해의 어록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대중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부실 자산 청산이라는 세련된 경제 용어 속에 숨겨진 진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내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그 멋들어진 명대사를 내뱉으며 속으로 무슨 끔찍한 잔상들을 떠올렸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똑똑히 기억해낸 건 3년 전 그 살을 애는 듯 춥고 끔찍했던 겨울 오후. 수원의 시댁 아파트 식탁 위에 싸구려 고무줄처럼 퉁퉁 불어떡이 되어 들러붙어 있던 그 역겨운 북경반점 짜장면 그릇이었다.
내 시야를 가득 채운 건 노란 단무지 쪼가리를 야무지게 집어들고 내 심장에 면도날 같은 폭언을 푹푹 쑤셔박던 최명자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입술이었다. 내 돈으로 산 명품 소파에 늘어져 남의 일이라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액정만 벅벅 긁어대던 민석의 창백하고 푸석한 여벌굴과 그의 귓불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파리똥 같은 징그러운 검은 점이었다. 나를 향해 사근사근 새언니라며 아양을 떨던 민수의 그 소름 끼치도록 무해하고 달콤했던 보족의 미소와 그녀가 등 뒤로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내 숨통을 향해 휘두른 시퍼런 대신의 비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뇌리를 스쳐간 건 중환자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미라처럼 바싹 말라가던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독한 가난과 폭력적인 시집살이에 영혼까지 체념해버린 텅 빈 눈동자로 엄마는 꺼져가는 마지막 숨통을 쥐어짜며 내 손을 붙잡고 유언을 남겼다. 우리 지원이 앞으로는 세상 천지에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내 실력만 믿고 독해져. 절대 이 한심한 엄마처럼 남한테 얹어서 짓밟히며 살지 마. 나는 결코 멍청한 우리 엄마처럼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구의 부속품이나 ATM 기계가 아닌 뼛속까지 오롯한 절대 권력 강지원 그 자체로 완벽하게 거듭났다. 그 콧대 높은 인터뷰 잡지가 전국에 배포된 날 오후, 나는 여느 때처럼 고층 집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태산 같은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비서 김 실장이 다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상무님, 사전에 예약되지 않은 방문객이 1층에서부터 억지를 부리며 면담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게 전 신우이 되시는 박민수 씨입니다. 쫓아내려 해도 바닥에 드러누울 기세라 일단 로비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나는 만년필을 쥔 손을 허공에 멈칫했다. 손님 맞이 VIP 응접실로 끌고 올라와서 대기시키세요. 5분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간 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의 서울 도심에는 을씨년스러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가늘고 촘촘한 빗방울들이 허공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회색빛 쇠창살처럼 빽빽한 그물을 치고 있었다. 정확히 5분 뒤 나는 서늘한 표정으로 응접실 문을 열어젖혔다. 민수는 가죽 소파 끄트머리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볼살이 흉측할 정도로 쏙 빠져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한때 윤기가 흐르던 낯빛은 누렇게 뜬 시뻘건 흑빛이었다. 개털처럼 푸석푸석한 머리칼을 고무줄 하나로 엉성하게 질끈 동여맨 데다 무릎이 볼품없이 튀어나온 만원짜리 싸구려 회색 후드티를 걸친 꼴이 내 기억 속에 찬란하게 남아있던 그 한껏 콧대 높던 법조계 귀족 며느리의 실루엣과는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용수철 튕기듯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세연. 그녀의 목소리가 덜미를 꽉 잡힌 짐승처럼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턱 막혀버렸다. 결국 그녀는 예전에 그 뻔뻔하고 살가웠던 호칭을 끝끝내 입 밖으로 토해내지 못했다. 앉으시죠. 나는 그녀의 맞은편 최고급 1인용 소파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도대체 무슨 부차한 용무로 예고도 없이 쳐들어오셨습니까?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지 못했다. 대신 갑자기 바닥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쿵 소리가 나게 납작 엎드렸다.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처절하게 요동치며 갈라지고 있었다. 정말 뼈저리게 잘못했습니다. 애초에 제 주제도 모르고 인터넷에 그런 몹쓸 글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썩어빠진 입방정을 떨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땐 돌아서 미쳤었어요. 그녀는 최고급 페르시안 카페투 바닥에 이마를 처박은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비참하고 일그러진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애처롭게 웅크린 좁은 어깨가 발작하듯 격렬하게 들썩이는 것만은 내 눈에 똑똑히 들어왔다. 우리 엄마,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갚느라 동네 싸구려 국밥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쭈그려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뚝배기 설거지하면서 구걸하듯 살아요. 우리 오빠는 아예 그쪽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길이 꽉 막혀서 백수 페인꼴로 매일같이 방구석에서 소주병이나 까부수며 행패를 부리고요. 제 결혼식은
김민호 그 개자식이 바람까지 피우면서 철저하게 파혼당하고 전 위자료 한 푼 못 건졌어요. 이 모든 게 주제넘게 설친 우리 가족들이 자초한 끔찍한 천벌이라는 거, 이제 뼈가 부서지도록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돈통으로 보면서 상무님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었던 거 변명 안 할게요. 상무님 돈 무서운 줄 몰랐던 거 1000번, 10,000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대꼈던 지난 3년의 얄팍한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우리 엄마만은 좀 구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치켜들었다. 눈물 콧물에 뒤범벅이 되어 지저분하게 번진 싸구려 아이라인이 떼국물처럼 줄줄 흘러내려 그야말로 역겨운 몰골이었다. 우리 엄마 이제 연세도 70을 바라보시잖아요. 하루 종일 습한 식당 주방 타일 바닥에 서서 고된 일 하시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고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 주무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네. 나는 가느다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녀의 그 비참한 꼴을 얼음장처럼 가만히 굽어보았다. 응접실 안에는 오직 빗소리만이 맴도는 숨막히는 침묵이 10여 초간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윽고 내가 천천히 붉은 입술을 뗐다. 박민수 씨, 내가 3년 전 처음 당신네 수원 아파트 구석에 인사하러 들어갔던 그날, 당신 어머니가 현관에서 내 손을 덥석 붙잡고 뭐라고 짓거렸는지 혹시 아직도 기억합니까? 그녀는 꺽꺽대던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지원이 참 대단도 하지. 그 잘나가는 대기업 H그룹 상무라니. 무능한 우리 민석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건 8대조 조상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환호할 큰 복을 받은 거야?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쪽으로 또각또각 걸어갔다. 그녀를 차갑게 등진 채 창밖의 빗줄기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바보처럼 당신네 식구들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품어주고 며느리로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리를 좀 맞고 나서야 그 끔찍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당신네 가족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반겼던 건 인간 강지원이 아니라 내 명함에 박힌 H그룹 상무라는 빛나는 직함과 영이 수없이 찍히는 내 연봉 통장, 그리고 그 뒤에 줄지어 선 알량한 대기업 인맥들 뿐이었다는 구역질 나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매달 내 계좌에서 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무슨 사채업자 빚 독촉하듯 당연하고 뻔뻔하게 빼갔을 때 그 돈이 내가 매일 밤 쌍코피가 터져가며 새벽 3시까지 철야를 하고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까지 몽땅 반납해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득바득 긁어모은 내 뼈와 살이라는 생각을 단 1초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내가 긁어준 법인 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휩쓸고 내 돈으로 뽑은 새빨간 스포츠카 악셀을 밟으며 강남 바닥에서 허세를 부릴 때 그 잘난 사치품들이 원래는 100% 오롯이 나 강지원 본인이 누려야 마땅할 목이었다는 기초적인 산수를 해본 적이나 있냐고요. 당신이 내 앞에서 그 가증스러운 눈웃음을 흘리며 달콤하게 새언니, 우리 새언니하고 간을 빼먹으려 들 때 내 눈에는 당신들이 나를 호구 ATM으로 취급하는 그 저열한 속내가 안 보였을 것 같습니까? 나는 서서히 몸을 획 돌려 벌벌 떨며 무릎 꿇고 있는 그녀를 절대 0도의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박민수 씨, 방금 내게 당신 어머니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제 확고한 대답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녀의 흑빛 낯빛이 금세 피가 다 빠져나간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왜냐하면 당신네 그 훌륭한 식구들 역시 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자비롭게 내 목줄을 놔준 적이 없었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젖줄을 뿜어내는 짐승쯤으로 취급하며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마지막 남은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고도 그 피가 자기들 입맛에 달지 않다며 내 등에 수십 번 칼을 꽂고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죠. 이제 와서 낭낭하게 빨 때 꽂을 숙주가 사라지고 감당 못할 핏빛 역풍을 맞게 되니 돌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을 쥐어짜고 내 발밑에 기어들어와 구걸하는 꼴이 퍽이나 우습고 역겹군요. 하지만 이를 어쩌죠. 내게 남아있던 벼룩의 간을 빼먹을 만큼의 한 줌 동정심마저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남김없이 갉아먹고 완벽하게 탕진해버렸거든요. 나는 벽면 대리석 패널에 붙어있는 비서실 호출 버튼을 가차없이 내리눌렀다. 김 실장, 당장 들어와서 바닥에 늘어진 오물 좀 치우세요.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박민수 씨,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 나가주시죠. 민수는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듯 비틀거리며 카페트 위에서 비참하게 일어섰다. 뺨을 타고 더러운 눈물이 수도꼭지가 터진 듯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입술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꾹 닫힌 채였다. 보안 요원에게 양팔을 짐짝처럼 붙들려 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기 직전 그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독사처럼 쏘아보았다. 강지원. 수만 개의 유리 조각을 삼킨 듯 사포처럼 쩍쩍 갈라진 저주의 목소리였다. 너 반드시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붉은 입술 끝을 우아하게 말아 올리며 그럴 일은 내 사전에 영원히 없어. 치우세요. 문이 닫히며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거대한 VIP 응접실 안에는 다시 나 혼자만이 완벽한 고요 속에 남겨졌다. 창밖의 빗줄기는 한층 더 거세어져 서울 도심 전체를 잿빛 수묵화처럼 흐릿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꼿꼿하게 서서 두꺼운 유리벽을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수만 개의 빗방울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온몸으로 흘려주는 소리 없는 피눈물 같았다. 나는 허파 가득 에어컨의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련 없이 몸을 획 돌려 내 왕좌가 있는 집무실 책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내 결제 사인을 기다리는 산더미 같은 핵심 서류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는 오늘 당장 해치워야 할 일무덤이 있었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지배해야 할 끝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내 등에 기생하며 내 찬란한 삶을 갉아먹던 버러지 같은 흡혈귀 때의 과거는 완벽하게 토막나 소각장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오직 절대자 나 자신만을 위한 찬란하고 눈부신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유난히도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에는 일찌감치 포근한 봄 기운이 스며들어 윤중로에는 만개한 벚꽃 잎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H그룹 신사옥 꼭대기층에 마련된 최고급 야외 테라스에 서서 내 발 아래 납작 엎드린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를 굽어보았다. 지상 39층이라는 아찔한 마천루의 높이에서는 오만하게 굴던 수많은 인간들도 수십억짜리 슈퍼카들도 그저 내 발로 밟으면 바스러질 개미 때같은 까만 먼지 점으로 보일 뿐이었다. 안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짧고 무겁게 진동했다. 나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인 비서실 김 실장이었다. 사장님,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그룹 정기 임원 이사회 안건은 어제 보고받아서 머릿속에 완벽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회의실로 내려가서 안건 통과시키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비서실로 법원에서 발송된 특달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전 남편 되시는 박민석 씨의 파산 선고 통지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개인 파산 선고가 확정되어 구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나는 눈을 한번 느릿하게 깜빡이며 1초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 책상 위 가장자리에 올려두세요. 네, 사장님. 나는 가볍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를 다시 재킷 주머니 속에 무심하게 찔러 넣고 계속해서 테라스 난간 너머로 발밑에 찌그러진 세상을 여유롭게 내려다보았다. 파산. 그 끔찍한 두 글자는 내 머릿속을 깃털처럼 가볍게 맴돌다가 이내 봄바람에 흩어지는 뜬구름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았다. 나는 이제 그 인간이 어떤 비참하고 역겨운 몰골로 숨을 연명하고 있는지조차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도 그 곰팡내 나는 퀴퀴한 반지하 색방 구석에 처박혀 값싼 소주나 들이켜며 뒹굴고 있을지
아니면 일용직 막노동이라도 구해보겠다고 새벽 안개 낀 인력사무소 앞을 기웃거리며 동냥을 하고 있을지, 여전히 모든 게 핏도 눈물도 없는 내 탓이라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저주를 퍼붓고 있을지, 아니면 이제야 본인이 제 발로 걷어찬 수십억짜리 행운의 무게를 뼈저리게 통감하며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을지, 내가 알바 아니었고 티끌만큼의 호기심조차 동하지 않았다. 그 버러지 같은 일가족은 이미 내 완벽하고 우아한 우주와는 철저하게 격리된 지옥 하수구 속에 썩어 빠진 오물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테라스에서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눈부신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실내로 발걸음을 옮겼다. 육중한 집무실 문 앞에는 앳된 얼굴의 신입 여비서가 거대한 꽃다발을 두 팔로 소중하게 안아든 채 잔뜩 긴장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다. 강지원 사장님, H그룹의 새로운 최고 수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이 벅찬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나는 비서에게서 그 거대한 꽃다발을 가볍게 건네받았다. 화사한 핑크빛 장미와 눈꽃처럼 새하얀 안개꽃이 촘촘하게 어우러진 다발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완연한 봄의 달콤하고 강렬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고마워요. 나는 한가득 꽃다발을 품에 안은 채 최고급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매끄럽게 광택이 나는 은빛 스테인리스 문 위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오만한 자태를 뽐내는 한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쳤다.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칼같이 떨어지는 최고급 네이비 수트핏, 한치의 잔머리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올려넘긴 올백머리, 도발적일 만큼 강렬한 핏빛 레드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자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구차하고 얄팍한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무지 그 바닥의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서늘하고 거대한 짙은 심연 같았다. 하지만 그 텅 빈 것 같은 시퍼런 눈동자를 아주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가장 깊은 심의 밑바닥에서 은은하고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단단한 불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건 숨통을 옥죄어 오던 지독한 어둠과 늪을 오직 제 힘만으로 찢고 살아남은 절대 포식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도끼 어린 광채였다. 내 온몸을 짐승처럼 난도질했던 과거의 모든 더러운 흉터와 상처들을 펄펄 끓는 쇳물로 녹여 세상 그 어떤 무기로도 절대 뚫리지 않는 무적의 강철 갑옷으로 재련해낸 승리자만의 훈장과도 같았다. 팅! 기분 좋은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도착했다. 나는 거침없이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걸어나가 그룹의 완벽한 심장부인 내 새로운 집무실 문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사옥 꼭대기층의 서쪽 면 전체를 통째로 아우르는 오직 H그룹의 최고 권력자였던 전임 회장만이 누리던 절대 제왕의 거대한 공간이었다.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강남 한복판에서부터 굽이치는 은빛 한강을 건너 강북의 도심 끝자락까지 숨막히도록 화려하고 압도적인 서울의 파노라마가 내 발밑에 납작 엎드려 조아리고 있었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꽃다발을 광활한 대리석 책상 위로 무심하게 던져놓고 최고급 천연 가죽으로 감싸인 사장 전용 의자에 여유롭게 몸을 파묻었다. 푹신하고 거대한 등받이가 내 척추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감촉이 마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철옹성에 마침내 입성한 듯한 완벽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숨을 아주 길게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이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의 전원을 켜고 오늘 처리해야 할 첫 번째 이메일 결제창을 띄웠다. 창밖에 눈부신 봄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를 거침없이 뚫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이 광활하고 웅장한 집무실 안을 온통 찬란한 24K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융단처럼 깔린 그 눈부신 빛의 기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 그 곰팡내가 진동하던 6평짜리 반지하 단칸방의 기억을 소환해냈다.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의 시커먼 구두 굽과 발목밖에 보이지 않던 그 손바닥만 한 비참한 창문 틈새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동경했던 바로 그 똑같은 태양 빛이었다. 그때 춥고 배고파서 덜덜 떨던 20살의 어린 강지원은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맹세했었다. 언젠가는 기필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서 짓밟히는 내 발밑이 아니라 가장 높은 내 정수리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는 저 거대한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아낼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나는 마침내 그 잔혹하고도 눈부신 맹세를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이뤄냈다. 나는 3초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빛을 음미했다. 다시 번쩍 눈을 뜬 나는 우아하고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업무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끝없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봄은 더없이 찬란하고 눈부셨다. 불패의 여왕으로 등극한 나 강지원의 진짜 집에는 이제 막 그 화려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